아직 다 안 들어오셨네. 자, 3교시 시작합니다. 9번째로 나오는 테마가 청약의 구속력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법 규정을 한번 보시죠. 항상 우리는 법 규정, 우리 수험생분들이 사실은 많이 간과를 하시는 게 이 법 규정을 잘 안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은 오히려 법 규정에서 판례보다 법 규정이 더 많이 출제가 돼요. 법 규정. 그래서 법 규정을 좀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거기 법 규정 527조, 민법 527조 나오죠? 네. 내용 한번 보시면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 규정 보시면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청약 자체, 그러니까 함부로 청약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구속력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즉 철회를 함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시험에는요, 그 관련 판례를 시험에 내는데 주로 뭐 많이 내느냐면 우리 왜 근로기준법, 근로자들 있죠. 근로자들이 나 더 이상 여기서 일 안 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 얘를 시험에 많이 내요. 자, 결론부터 정리를 해두세요. 그럼 우리 민법에 따르면 청약의 구속력은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해요.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게 뭐? 함부로 철회를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근로계약에 있어서 합의해지는 예외입니다. 즉 예외라는 게 얘는 구속력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즉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철회를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철회 안 되는데, 한번 청약해 놓으면 철회 안 되는데, 우리 근로계약의 합의해제에서는 근로자 보호 때문에 우리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거든요. 근데 시험에 이제 얘를 많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주객이 전도돼 버린다고. 항상 여러분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왜 임대차 공부할 때도 민법의 임대차를 항상 기준으로 하셔야 돼. 그리고 주임법과 상임법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주임법, 상임법만 너무 목숨을 매다 보니까 우리 민법의 임대차, 즉 주객이 전도돼 버린다고. 아시겠죠? 예. 네. 자, 원칙적으로는 구속력 인정합니다. 즉 철회돼야 안 돼요? 안 돼. 청약 의사표시는 함부로 철회 안 됩니다. 다만 우리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 보호 때문에 얘는 합의 해지에 있어서 청약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내용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 판례 한번 봐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에 거기 갈로에 보시면 명예퇴직, 우리 명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예퇴직 신청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제 청약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즉 예외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네, 그 부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어서 10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높아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험에 나오면
그냥 뭐 근로계약 이런 말 없어. 그러면 청약 철회 인정해야 안 해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라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요. 다만 근로계약에 합의해지다라면 이때는 청약의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그 다음 을이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채무자 을은 누구에게 이행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사례에서 누구에게? 갑에게 당연히 채무 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병이라는 제3자, 수익자를 지정했다 이 말이지. 표현 좀 알아두시자고요. 우리 갑이라는 사람, 이 채권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약자라고 합니다. 요약자. 그 다음 을이라는 채무자를 뭐라고 해요? 낙약자라고 합니다. 승낙자. 네. 그 다음 여기 제3자 병을 뭐라고 해요? 수익자라고 합니다. 용어 알아두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기서 누구에게요? 낙약자에게 내가 수익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해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알아두셔야 될 거. 자, 이때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지금 병은 을에게 청구권이 생긴다, 그죠? 청구권이 생겨요. 다만 이 갑과 을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기본관계라고 하고요. 네. 또는 예전에는 이걸 우리 예전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보상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보상관계라는 표현 안 해. 이걸 뭐라고 한다라고요? 기본관계. 그 다음에 갑과 병의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면 대가관계라고 해요. 대가관계. 용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뭐만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은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느냐, 당사자의 지위. 그걸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따라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거나 해제의 당연한 효과가 원상회복입니다. 원상회복. 이런 것들 얘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또 잘 아시네. 네. 그래서 수익자는 그 효과만을 가질 뿐입니다.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이 을이라는 이 낙약자, 채무자가요, 이 기본관계에 뭔가 기본관계에 하자가 발생했어. 그러면 병이 을에게 청구를 했을 때 기본관계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 청구를 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가능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가 얘한테 뭔가 줄 게 있는데 이 자체에 뭔가 계약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병이 을에게 달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건 가능해. 다만 이 대가관계 자체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거야. 얘들의 뭔가 계약관계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거지. 자, 이걸 이유로 해서 을은 대가관계에 하자가 발생하면 을은 이 경우 을은 병의 청구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을이라는 사람은 어차피 이거 병에게 주기로 한 거야. 병에게 주기로 한 거야. 내 기본관계에는 뭔가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들의 대가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을은 병에 대해서 이 청구에 항변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 내용. 근데 일단 뭐 여러분들이 보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그래도 비교적 정리가 좀 잘 되신 걸로 보여집니다. 이 표정이 좀 밝다, 그죠? 보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 11번입니다. 11번.
아, 지금 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민법 544조에 이행지체와 해제인데 일단 규정을 한번 봐요. 법규정.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제 이 법규정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즉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물론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구별하셔야 될 게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굳이 이행 최고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는 바로 계약 해제 가능하지. 자, 세 가지 판례가 나와요. 세 가지 판례가요. 이게 또 헷갈린다, 그죠? 잠깐 칠판 보십시오. 설명을 드립니다. 자, 만약에요, 갑이 X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을과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뭐라고 계약을 뭐라고 특약을 했느냐 하면, 잔금 지급은 당연히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을이 갑에게요. 잔금 지급이 지체하는 경우에 즉시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특약을 했다 이 말이죠. 자, 이 특약은 유효합니까? 아니면 무효입니까? 이건 무효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무효입니다. 이 특약은 무효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 무효라는 것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행지체하니까 뭐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최고 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 비교를 하시자고. 자, 갑이 소유자 을과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특약을 합니다. 뭐라고 특약을 하냐면 중도금 지급이 지체가 되면 이때는 계약은 즉시 해제하는 것으로 한다. 즉 이행 최고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당사자 간에 특약을 했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 특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입니다. 헷갈린다, 그죠? 네. 이와 관련한 판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판례입니다. 갑이 X 부동산의 소유자인데요. 얘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인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보증금을 지급했어요. 예, 을은 누구에게요? 갑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이 임차인이 입점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즉시 해제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특약을 했다 이 말이죠. 지금 뭐 말하는 줄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 특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네. 여러분들 지금 뭐 자신이 없는데 제 귀에는 우효라고 들려요. 유효, 무효가 한꺼번에 같이 들리니까 우효라고 들리는데 유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판례만 그냥 외우시면 시험에 나오면요, 사실 조금만 응용하고 바꿔버리면 못 맞춘다고. 그냥 외우시면. 그 이유를 아셔야 돼. 자, 우리 판례 취지는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잔금 지급이 지체되면 즉시 해제한다. 잔금 지급이 지체되면 즉시 해제한다. 이 즉시 해제한다는
그건 무효다라는 거야. 왜? 자, 여러분, 잔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 있습니다. 갑은 뭐도 해야 돼요? 등기 넘겨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잔금 지급에 대해서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니까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있는 이 갑의 그 권리를 그거는 아예 제한해 버리니까 을의 권리를. 자, 다시. 지금 갑도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야. 갑은 무슨 의무를 져요? 아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즉시 해제한다는 것을 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요? 불리하지 않아요? 불리하다 이 말이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효다 이 말이지. 자, 근데 보세요. 중도금 지급에 있어서는 갑에게 동시이행관계. 갑은 무슨 중도금 지급할 때 갑이 무슨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때는 즉시 해제한다는 특약도 유효하다 이 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하고 지금 입점을 함에 있어서 갑이 뭔가 을에게 이행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즉 동시이행 관계 있지 않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는 합의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이 있느냐, 즉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느냐, 동시이행 관계에 있느냐, 그거 여부 가지고 이 즉시 해제에 관한 그 특약의 유무효 여부를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시험에 어떤 판례가 나올지 몰라. 헷갈린다고요.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판례는 제가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그 다음 12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일단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거의 시험에는 출제됩니다. 왜가 출제 안 될 수가 없는 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이 조문이 막 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출제를 안 할 수가 없지. 자,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들을 쭉 한번 제가 그 표로 정리를 해둘 거예요. 쭉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부 타인 권리 매매가 있고요. 그 다음 일부 타인 권리 매매가 있고요. 그 다음 수량 보조기나 일부 멸실의 경우에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 저당권이나 전세권, 실행. 여러분 실행이라는 게 뭐 말하는 줄 아시죠? 뭐 말하는 거예요? 경매. 여러분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잖아요. 그 실행이라는 게 경매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경우에 또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 목적물의 하자, 집이 누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하자의 경우에 담보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 종류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목적물은 종류물이에요? 특정물이에요? 다시 여기서 말하는 목적물은 종류물입니까? 아니면 특정물입니까? 특정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류물 하면 예를 들어 쌀을 넘겨줘야 되는 매도인이 쌀 넘겨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종류물. 그 다음 특정물은 그 부동산. 이해하시겠죠? 자,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악의인 경우에,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돼요. 다시 매수인이 악이다. 매수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 담보 책임지지 않는 거 뭔가요? 예, 수량 부족. 그 다음에요, 제한 물건. 그 다음 목적물 하자. 그 다음에 종류물. 이 경우는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즉 매도인이 담보 책임 안 진다 이 말이지. 일단 외우세요. 네. 일단 외우세요. 안기법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때 그 반의 학생들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또 좀 재수 없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했거든요. 벌써 재수 없어요. 제 안기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 애들이랑, 선생님이, 수업 마치고 자율학습 시간 동안에 이제 시간이 좀 있어요. 절대 나가서 축구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단체로 나가서 축구를 했어요. 다른 애들 다 혼을 내시더니 선생님이 저한테는 뭘 안 하시는 거야. 제가 그게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애들 보기에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이제 그런 선생님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시죠. 그거 생각하시면서. 자, 수재. 수재는 하자가 종류별로 있어도 설령 악이라 하더라도 얘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수재, 하자, 종류. 얘는 매수인이 악인 경우에 책임져야, 매도인이 책임져야 안 져야? 안 진다를. 아시겠죠? 자, 이제 잠깐 이유도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강학상 크게는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5가지. 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걸 권리의 하자라고 표현합니다. 강학상. 그 다음 이 목적물의 하자와 종류물 하자 있죠. 예, 얘는 물건의 하자라고 표현합니다. 물건의 하자. 자, 올해 시험에 여러분 담보 책임이 거의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출제한 것들을 쭉 검토를 해보면 제척 기간을 안 물어봤어요. 최근에 제척 기간. 자, 이 물건의 하자 있죠? 즉 이 목적물 물건의 하자, 종류물 이 물건의 하자. 자, 얘는 물건의 하자니까 제척 기간이 안날로부터 6개월. 위에 권리의 하자는요, 물론 이 아예 제척 기간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권리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제척 기간이 1년이다라는 거, 그거 구별하시고요. 제척 기간이 최근에 시험에 안 나왔어. 네. 그 다음에 시험에 늘 자주 출제가 되는 게 지금 이거 수재, 하자, 종류, 악인 경우에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수재들은 하자가 종류별로 있어도 설령 악이라 하더라도 책임 안 진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 부분은 거의 아주 집중적으로 시험에서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자,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목적물의 하자나 종류물, 물건의 하자입니다. 이 물건의 하자. 이 물건의 하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수인이 알았다라고 하면, 이미 매매 계약 당시에 그 물건의 하자를 지가 알았다는 거야. 그럼 알고서 계약을 한 거거든.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경우에 당연히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사실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이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건물 중에서 일부가 날아갔다 이 말이지. 사실 얘도 권리의 하자로 우리가 포섭은 시키지만 실질은 뭐냐면 얘도 물건의 하자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은 우리가 강학상 얘를 권리의 하자에 편입을 시키지만 실제로는 얘도 물건의 하자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5층 중에서 일부가 지금 뭔가 균열이 생겼다는 거야. 내지는 얘가 지금 뭐 철거가 되고 5층 중에 일부가 철거가 돼서 없어져 버렸어. 이걸 매수인이 알았다라는 거지.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당연히 이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건 제한물건. 자, 이 제한물건의 경우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여기서 말하는 제한물건은 뭐냐면 점유하고 있는 권리들을 지금 법에서 나열합니다. 점유.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무슨 이야기냐? 가령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점유한다, 그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전세권. 또 점유하는 권리 뭐 있어요? 뭐 임차권이라든지, 그죠? 또 뭐 지역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민법에서 나오는 게 점유하고 있는 애들, 유치권, 그 다음 질권,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 계약 당시에 누군가가 점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럼 이 경우에도 당연히 악의인 경우에 알고 있었다는 것은 악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 대충 이해하셨으면 이제 지금 시간 급해요. 암기해 주시자고. 아시겠죠? 요거 암기해 주시고, 아까 지금 얘는 자 물건의 하자입니다. 얘는 제척기간 6개월, 얘들은 1년. 그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매수인이요, 선의인지 악의인지 불문하고요, 담보 책임의 내용이 동일한 게 있습니다. 담보 책임의 내용이 동일한 게 있습니다. 뭐요? 예입니다. 그래서 예를 시험에 잘 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계약 체결할 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자, 나중에 얘가 경매가 들어가 버린 거야. 경매가 들어가 버리면 매수인은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매수인이 선의이든 악의이든 똑같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선악불문하고 동일한 내용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건 뭐예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실행으로 인한 담보 책임. 이건 매수인이 선의건 악의건 간에 설령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경매가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취득하지 못하게 됐어. 이때는 담보 책임 물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다시 여러분들이 매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매수인이야.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실행이 돼버린 거야. 나는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알지만 실행이 되는 바람에 나는 취득하지 못하게 됐단 말이지. 이해하시겠죠? 이 경우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선악불문하고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동일한 내용. 아시겠죠? 예. 네, 그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를 통해서 거기 9페이지 있죠? 9페이지 보세요. 저기 밑에서 세 번째, 전세권 행사나 실행이나 같은 말입니다. 행사로 인한 담보 책임 보세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밑에 보세요.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똑같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내용이 똑같아요. 네, 그거. 그 다음에 9페이지에 하나만 제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발생했어요. 거기 네 번째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 담보 책임 보이십니까? 네. 거기 제척기간 보시면 제척기간 아까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수재 하자 종료했었잖아. 네.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거기 제척기간은 그냥 안 날로부터 1년만 있어야 되고 뒤에 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요건 지우셔야 됩니다. 지금 뭐 하는지 찾고 계시죠? 네. 그건 좀 지워주세요. 네.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지금 놔두더라도 일단 올해 제척기간, 아까 물건의 하자는 제척기간이 6개월. 그 다음 권리의 하자는 1년. 그거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수재, 수량부조, 아까 제한물건, 그 다음 목적물의 하자, 그 다음에 종류물매매, 수재 종류는 악의인 경우에 매수인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 그거. 자, 됐습니다. 10페이지. 자, 임대차와 전대차인데 일단 규정들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죠. 법규정. 거기 629조 보세요. 이 부분도 우리 민법에서 임대차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의외로 정리가 안 돼요. 네. 자, 629조 보시면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등기법 할 때도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권리를 양도 이전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동의 승낙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다만 임차권은 양도 이전하거나 전대차 하실 때 임대인의 동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거. 그 다음 630조.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규정입니다. 630조 보세요. 1항 보시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누가 누구에게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계속해서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이 임차인 말한다 그죠? 네,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당연한 규정입니다. 자, 설명 좀 드립니다. 을이라는 사람이요. 요 X부동산의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병과 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을을 뭐라고 표현해요? 전대인. 그 다음에 병을요.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자, 가령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이 갑을 우리는 임대인이라고 하죠. 뭐랑 구조가 여러분 아까 제가 지금 굳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는데 구조가 뭐랑 유사해요? 오, 제3자를 위한 계약. 얘랑 구조가 유사해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래서 아까 임대인이 얘한테 동의 승낙을 해주는 거잖아요. 결국 동의 승낙을 해주는 건 뭐냐면 수익의 의사표시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얘가 뭐가 되냐면 기본관계가 되고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갑과 을의 관계가 대가관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민법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동의 승낙을 해줬다. 즉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병은 갑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돼 있어. 좀 전에 보셨잖아요. 아까 630조. 의무를 부담한다. 즉 그러면 얘가 병은 갑에 대해서 반대 해석하면 병은 을에 대해서 의무는 부담하는데 그럼 병은 갑에 대해서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네. 예, 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아까 지금 다시 여러분 그 630조 규정 보세요.
굳이 법에서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아까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즉 의무만 부담하는 거야. 지금 이해되세요? 예. 따라서 권리는 가집니까? 가지지 못합니까? 가지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 또 예외가 있어. 다시 자 그러면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출제합니다. 물어볼게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이 목적물의 수선 유지에 대한 청구를 주장 행사할 수 있다. OX. 말이 너무 빨랐나요? 다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이 목적물의 수선 유지 의무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안 된다니까. 권리는 못 가져. 뭐만 의무만 부담한다는 거야. 따라서 얘 지금 차임 누구한테 주셔야 돼? 누구한테 주셔야 돼? 가압 임대인에게 주셔야 돼. 그래서 아까 그 법 규정에 보시면 얘가 을에게 임대료를 만약에 줬다, 차임을 지급했다. 그걸 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중 지급의 위험이 발생한다 이 말이지. 의무만 부담한다 이 말이야. 주장은 못 하고. 지금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권리는 가지지 못하는데 예외. 만약에 토지 전차인입니다. 토지 전차인. 예.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 토지 전차인은 지가 여기에다가 이제 건물 지었다 이 말이야. 토지 전차인이 이거 지상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외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예. 네. 그 다음 건물의 경우에 건물 전차인이 건물의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 인정합니다. 요 두 가지만 인정을 해요. 나머지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집니까? 가지지 못합니까? 가지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해를 잘 하셨는지 또 물어볼게요. 전차인은 그 부동산의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비용 상한 청구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다. OX? X예요. 다른 거 제가 다 안 된다고 그랬어. 뭐만 가능하다고? 지상물 매수 청구와 부속물 매수 청구만 가능하다. 그거 기억해 두세요.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자, 거기 밑에 10페이지에 법규정 밑에 네모 박스 보세요. 같이 봅니다. 거기 별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예. 맨 아랫부분에.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는 부담합니다. 의무를 부담하나 다만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를 가지지는 못한다라고 돼 있고 그게 원칙이다 이 말이지. 다만 갈로에 보시면 예외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잘 보셔야 돼. 전대차가 시험에 나오면 지상물 매수 청구나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인에게 직접 주장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건 가능하다 이 말이지. 그 다음 거기 해설 보세요. 이어서 해설. 따라서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임대 목적물의 수손 및 비용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안 돼. 두 가지만 가능하다고. 네. 그 다음 거기 두 번째 페이지 넘겨보세요. 두 번째 별표 보세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직접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가진다. 지금 당연히 그게 OX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옳은 지문입니다. 이거 OX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아까 왜 제3자를 위한 계약 구조랑 비슷하다고 했죠?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대표적 예가 여러분 그 예 중에서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병존적 채무인수. 각각 의무를 다 부담한다 이 말이지. 지금 이 구조 자체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랑 이 전대차에 있어서 지금 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랑 유사해요. 얘가 직접 의무 부담한다 이 말이지. 그럼 이 경우에 갑은 을에게 병이 직접 갑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을도 갑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해요 안 해요? 해요. 병존적 채무인수다 이 말이지. 이해하시겠죠? 구조 자체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니까. 그 부분. 그 다음에
맨 거기 아랫부분에 우리 건물 임대할 때에서 나오는 그 판례 보이시죠? 일단 판례부터 한번 읽어보고요. 건물 부분을 임대할 때 임차 보증금과 임료 이제 차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옛날 판례다 보니까 예전에 임료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임료라는 표현 안 하죠. 뭐라고 하죠? 차임. 시가보다 저렴하게 해주고 그 대신 임대차가 종료될 때 그가 설치한 부속물에 대한 시설비나 뭐 필요비, 유익비, 권리금, 그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등 일체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특약을 했다 이 말이지. 근데 이 특약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 이건 지금 전대차가 아니고 뭐 전대차는 물론이고 임대차라 하더라도 우리 부속물 매수 청구 그 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그죠? 편면적 강행 규정. 따라서 법에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이 규정에 위배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원칙적으로는 부속물 매수 청구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를 못하게 하는 특약 얘는 원칙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런데 이제 지문을 잘 보셔야 돼. 시험 지문에 아까 지금 요 판례 문구처럼 만약에 지상물 매수 청구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했다라는 거지. 특약을 했는데 전제 자체가 뭐냐면 차임이나 보증금을 조금씩 받는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체의 임대차 계약의 취지를 종합해 봤을 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보증금과 차임, 이제 이 지급을 조금 적게 해준다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때는 그 특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하다는 거. 구별하시자고요. 아시겠죠? 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평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에 그냥 아무 말 없이 이걸 제한하는 특약을 했다. 그러면 원칙은 무효. 다만 차임이나 그다음 보증금 지급을 적게 했다. 그러면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예. 빠져버렸네.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데 2시가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양해 바랍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대로 일찍 마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조금 늦게 마칠 수는 있다라고. 저도 좋아요. 뭐 가봐야 할 것도 없고. 또 어제 별로 조금 뭐 약간 다투고 나왔거든요. 더 가기 싫어. 네? 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요즘은 예전에는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한 문제 출제하다가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은 이제 주임법에서만 2문제 출제합니다. 주임법에서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몇 문제 출제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하시죠. 예. 잘 보고 하세요, 여러분. 지금 특별법에서 이제 6문제 내요. 예전에 5문제 내다가 지금 6문제 내요. 그래서 주임법에서 2문제, 상임법에서 1문제,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1문제, 그 다음에 실명법 1문제, 가담법 1문제. 지금 가담법을 혹시 용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죠? 네. 아니 지금 표정이 그래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험생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눠요. 많이 대화를 나누는데 가담법이 1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내용이 좀 어려워. 거의 다 포기하고 안 보시더라고. 가담법은. 어차피 한 문제 가성비 떨어진다는 거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집합건물법도 잘 안 보시더라고. 자, 이제 주임법. 이 대항력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건은 당연히 아시죠? 뭐냐면 주민등록. 그죠? 플러스 뭡니까? 점유. 점유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고, 거기다가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면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라는 거. 이건 뭐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럼 일단 이 대항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잘 출제되는 지문이 주택 임차인이, 당연히 주택을 이제 전제로 합니다. 지금 주임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임차인이 플러스 가족들하고, 임차인과 가족들이 같이 주민등록을 했어요. 같이 주민등록, 전부 다 주민등록을 했어. 근데 이 임차인이요, 가끔씩 이제 이런 경우 있더라고. 이 임차인이 뭐 회사 문제 때문에 전입신고를 다른 데 일시적으로 옮기는 거야. 즉 주민등록을 빠져나가더라 이 말이지. 일시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얘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지금 빠져나갔다 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자, 이 경우에도 그대로 대항력은 인정됩니까?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까? 인정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 이건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요 판례 이제 시험에 또 잘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요거랑 하나 더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근데 얘들이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뭐도 했느냐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즉 누가 임차인이 된다는 겁니까? 매도인이. 얘가 임차인, 얘가 임대인이 된다는 거지. 동시에 임대차 계약도 체결했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갑은 임차인이다, 그죠? 임차인인데 언제부터 대항력을 인정할 것이냐? 언제부터? 이때는 주민등록을 한 날, 뭐 다음날, 여러분 다음날부터 원래 대항력 생기는 거 아시죠? 예. 네. 주민등록을 한 다음날부터 대항력 생긴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길까요? 그 대항력 발생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죠? 우리 매수인 앞으로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요. 자, 여기서 또 물어봅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즉시 대항력이 생깁니까? 아니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까? 다음 날부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이따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비교를 해보자고요. 가령 갑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을이 임차인입니다. 을이 임차인. 병이라는 사람이 전차인입니다. 전차인입니다. 을이요, 갑에게 매매로 이 X라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지금 사실관계 아시겠어요? 네. 네. 지금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고? 임차인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은 당연히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이때 소유권 취득한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 전차인, 이제 전차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소유자가 되는 거니까 전차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언제 대항력이 생길까요? 얘 이제 대항력.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 날입니까? 즉시입니까? 즉시입니다. 즉시입니다. 일단 여러분 한번 빨리 한번 봐요. 거기 세 번째 점 보세요. 11페이지에 찾으셨나요? 네. 자, 빨리 봅니다. 소유자가 매도함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준 다음 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 밑에 바로 비교 보세요. 비교. 전차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하여 입주한 뒤 주민등록을 마친 후 임차인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전차인은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는 즉시, 이제 다음 날이 아니다 그죠? 즉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일단 결론 보셨다 그죠? 네. 안타깝게도 우리 판례도요, 결론만 이야기하고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항상 제가 그랬죠. 법은 공평이다. 항상 공평, 우리 법의 최고 이념은 공평이거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즉시 만약에 이 임차인이, 지금 매도인이 임차인이잖아요. 지금 요 사례, 매도인이 임차인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을이라는 사람 부동산 사기 위해서 대출 받고 할 거죠? 대출 받고 하면 저당권자 은행 발생한다 그죠? 예. 네. 근데 즉시 만약에 효력이 발생한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임차권이 은행보다 우선하게 돼 버려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얘 이미 지금 전입신고 돼 있잖아. 지금 갑은 여기 부동산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점유하고 전입신고도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즉시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즉시 얘한테 대항력을 인정해 버리게 되면 가령 병이라는 저당권자, 을이 돈 빌리면서 병이라는 저당권자가 있는데 이 저당권보다 얘가 우선해 버린다 이 말이지. 그럼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자,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번에는요, 임차인이 지금 전대차를 해줬고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했어. 그러면 만약에 이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임차인이 부동산 산다고 돈을 빌렸다는 거야. 은행 가서 돈을 빌렸어. 그러면 이 전차인이 만약에 그 은행이 자기보다 우선한다고 하면 이 전차인에게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일부는 지금 답을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답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표정 지금 짓고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지금 병이야. 전차인이에요. 내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했어. 얘가 취득하면서 은행 가서 또 돈 빌리고 하겠죠. 그럼 만약에 은행이 우선해버리겠다 하면 나는 지금 여기 전차인으로서 여기 보증금도 주고 했는데 은행이 우선한다게 하면 이 병에게는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따라서 이때는 이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즉시 바로 대항력 인정한다. 즉 은행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네. 자, 네. 상당히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항력과 관련해서요. 아, 이거 자꾸 떨어지네. 자, 갑이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갑이 부동산 소유자. 왜요? 매수인이고요.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얘가 매매계약 체결하고요. 대금까지 전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즉 이제 뭐만 하시면 돼요? 등기만 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건데 아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이 을이 병에게 누가 임대차 한다고요? 을이 누가 임대차 한다고? 을이 병에게 임대차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병, 물론 이제 대항력을 주민등록하고 점유를 했다. 자, 그러면 이 병에게 대항력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비교를 하셔야 돼요. 예, 1번, 2번. 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근데 이 부동산이 이번에는 매매가 아니라 경매야.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입니다. 예,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에요. 아직 대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자, 이 경우에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임대차를 합니다. 임대차를 합니다. 자, 이때 우리 병에게 대항력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건 인정하지 않는다. 충분히 구별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인지 경매인지 잘 보셔야 돼. 지금 이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으로서요, 지금 계약 체결하고 대금까지 지급했습니다. 사실상의 처분 권한을 가진다 이 말이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임대차 하더라도 이때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을 인정한다 이 말이죠. 인정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 근데 두 번째 경우 보세요. 얘는 현재 최고가 매수 신고인일 뿐입니다. 아직 대금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지금 경락대금 주면 당연히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배동에 따라서 등기는 나중에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소유권 바로 취득하잖아요. 근데 얘는 아직 대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사실상의 처분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자가 만약에 임대차를 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 나중에 경락대금 주려면 은행에 대출 받을 거지.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당권자 있단 말이야. 근데 얘한테 대항력을 인정해 줘 버리면 저당권자는 불측의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때는 사실상의 처분 권한이 없으니까 얘가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때는 대항력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구별하시겠죠? 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지금 교재 자료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따로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잠깐 쉬었다가요. 이어서 상가부터 해서 특별법들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는 예상 시간 한 2시 반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